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만시지탄, 무책임, 비겁함. 검찰총장직을 대행했던 노만석 검사에게 붙여질 만한 수식어일 겁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닷새 만에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외부 요인으로 사라지는 검찰 조직을 내부에서 아예 통째로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는 겨우 이제서야 사퇴한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물러나는 과정도 깔끔하지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참모들의 재촉과 권유가 있은 뒤에야 마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책임지고 답을 해야 할 텐데 기다리는 기자들을 따돌리고 귀가했습니다. 뭐가 그리 구린 구석이 있는지 검찰 수장으로서 당당할 수는 없었던 건지요.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노대행이 사라진다고 이번 사태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소식 이광희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압박이 빗발치자 어제 하루 쉬었지만 취재진 질문엔 여전히 아무 말 없었습니다. 노대행은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검 참모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통상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대검 참모들이 방으로 찾아가 일선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결국 노대행은 오후 늦게 참모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시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항소 포기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노대행은 지금 입장을 설명할 건 아니고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근길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청사 정문 대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빠져나갔습니다. 사의 표명 후 2시간도 안 돼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하면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노대행의 사의 표명에 검찰 내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사표만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건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효진 기자, 지금 대검 분위기 좀 알려주시죠. 네, 검찰 내부는 오늘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노대행이 오후 늦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점점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장동 수사팀 검사는 단순히 사의 표명을 했다고 상황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며 퇴임식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한 검사장도 양심 선언을 해 법무부와 오간 얘기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에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막으라고 있는 자리인데 법무부 한마디에 알아서 아킬레스건을 자른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장급 검사는 검찰을 다 말아먹고 나간다며 이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총이 겨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차장이 없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선 지청장은 새로 올 사람이 노대행보다 더 나을 거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 코드에 더 적극적으로 맞추려는 사람이 새로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만약 뭘 하겠다는데 윗선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대행에게 신중 검토 의견을 한 번만 전달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대행 사퇴라는 꼬리 다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윗선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예산안 질의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휘한 사실이 없습니다. 책임과 결정을 본인들이 지는 거다라고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라는 장관의 말은 하지 말라는 지시와 같다고 지적했지만 정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전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발작적 행위를 보이는 걸까요? 검찰은 이런 국민들하고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노만석 대행과 한 차례 전화 통화에서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에게 법무부 쪽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오히려 검사 공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고 법을 고쳐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거나 검사장을 평검사로 좌천시키겠다는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변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1957년 제정된 검사징계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는 해임이 최고 수위인데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파면 시 연금 삭감액은 절반으로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혁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 수입까지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 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시행령을 고쳐 검사장을 평검사로 좌천 발령하는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열거하며 검찰을 압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추산 당원 15,000여 명과 함께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 포기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제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김만배의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야는 이틀째 국정조사 협의에 나섰지만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부가 계엄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각 부처에 전담 TF를 설치하기로 한 뒤 공직사회가 어수선합니다. 각 부처 TF는 이른바 내란 행위 제보센터까지 따로 운영한다는데 가뜩이나 투서 많은 공직사회에 기름을 붓는 듯도 합니다.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TF를 총괄하는 총리실 외에 조사 대상인 49개 행정기관에도 각각 별도로 설치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메일, 전화, 메신저를 통해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며 12.3 계엄과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고 제보자의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정부 49기관의 TF를 대대적으로 발동해서 제보를 받고 하겠다? 총리 말씀은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특히 TF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되는 군과 경찰의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위원회 시절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할 의지가 꺾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났을 때 즐거워하면서 웃었어요. 누가 이렇게 투성하면 어떡해요? 그런 걸 가지고서 불이익을 줄 정부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인사 경쟁자 견제를 위한 마구잡이식 투서의 청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다며 조직의 활력도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의 이른바 내란 척결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른바 쇄신 TF를 만들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TF 조사를 학교 폭력에 빗대며 비판하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감사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의혹을 감사했던 한 감사관이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입니다. 감사원 쇄신 TF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해당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럽다며 동료들에게 집단으로 발길질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썼습니다. 이 감사관은 당시에 왜 이런 감사를 했느냐는 동료 감사관의 추궁을 받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주변에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자체적으로 쇄신 TF를 만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7가지 감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을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국장들은 조사의 근거가 되는 비위 정황이 무엇이냐, 7가지 감사 사항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반발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이 열린 어제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나가던 최 원장 쪽을 향해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면서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유 위원은 쇄신 TF 구성 등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조직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경우만 조사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동요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조사 시작도 전에 관가가 벌써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이 관가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치부 이태영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계엄 가담자 색출하겠다는 TF 조사를 누굴 하겠다는 겁니까? 네, 대통령 직속기관과 이 헌법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대상입니다. 이 소속된 공무원만 모두 75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대상 기관들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과 우주항공청, 그리고 새만금개발청과 기상청, 식약처 등 언뜻 계엄과 관련 없어 보이는 기관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물갈이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현 정부 입장에서 계엄에 책임을 묻겠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 부처를 상대로 저인망식 조사를 할 경우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조사 대상 부처 13곳과 이 소속된 공직자 22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막연히 불안하다거나 무섭다는 반응도 상당수였습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조사 대상이 되니 괜히 엮일까 봐 업무가 손에 안 잡힌다고 했고,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무슨 기준으로 조사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숨소리까지 줄인 상태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죠. 소극적 행정이 더 고착화될 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때 이른바 3뇨가 유행했던 게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3뇨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3뇨의 뜻은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합쳐서 3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나중에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최대한 이를 피하고 소극적으로 하려 한다는 건데, 이 적극 행정을 위해 정책 감사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근데 조사 방식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아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자발적으로 낼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서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의혹에도 비협조적일 경우 대기 발령이나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라 사실상 반강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땐 특정 시점에 무엇과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요. 네. 하지만 휴대전화 자체를 제출할 경우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정부가 이 TF에 헌법 존중 TF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헌법에 규정된 내용들과는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걸맞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최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징역 3년을 자신했다면서 검찰에 회유됐을 거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법정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3년 발언의 장본인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김만배 씨였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채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나온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3년만 살면 된다고 했었다며 1심 선고에 놀라더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협조해 얼토당토하는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거 성남시 PC 삭제 의혹 등을 폭로했던 전 민주당원 백광현 씨가 공개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를 보면 남 변호사가 3년형을 자신했다고 언급한 주체는 유 전 본부장이 아닌 김만배 씨였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 녹취가 이뤄진 시기는 2023년 봄으로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멈췄던 재판이 재개될 무렵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만배 씨 등이 모종의 합의를 했을 거란 대화도 등장합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평화군하고 유착했고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국민의힘은 녹취가 공개되자 그동안 민주당이 유동규 검찰 유착설로 검찰을 악마화했지만 권력 핵심에 공모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우연일까요? 의도적인 걸까요? 서울고등법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하루 만에 변경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였습니다. 당시 1심 유죄를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적이 있었죠. 법원 측은 첫 배당 재판부에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고법은 어제 항소심 재판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가 하루 만에 형사 6부로 재배당했습니다. 형사 3부 판사 중에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배당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4곳 중 다음 순번이 맞는다는 원칙에 따라 형사 6부가 맡게 된 겁니다. 형사 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곳입니다.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는 공무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토지주들은 20년 넘게 재개발을 기다려왔다며 제동을 걸려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종묘를 찾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앞에 노란색 손팻말을 든 주민들이 서 있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세운 4구역의 토지주들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막습니까? 세운 4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최고 122m 높이까지 건물을 짓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 심의 문턱을 넘는데 다시 5년이 걸렸습니다. 10여 차례나 반려되면서 건축 허용 높이는 72m까지 낮아졌습니다. 종묘 경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해도 10년 넘게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서울시가 다시 최고 14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다른 구역같이는 못하더라도 기존보다는 환골탈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었죠. 하지만 종묘 경관 논란이 불거지며 기대는 다시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주들은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 월세 수입이 끊긴 데다 해마다 금융이자만 2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정부가 계속 제동을 걸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는 강력하게 싸울 겁니다. 그리고 소송까지도 불사할 겁니다. 문화유산 관련 협회와 학회는 서울시의 건물 층고를 높인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현 정권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은 이 대통령 지시로 임 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에 파견 나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백 경정은 사건 기록 열람 등을 임 지검장이 맡고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을 이끄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백혜룡 경정의 수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팀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사건 기록 열람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킥스가 열려야 수사 착수를 할 수 있는데 수사 개시조차 못했어요. 맨 선두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에요. 킥스는 경찰, 검찰 등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사에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한 백경정의 파견 기간은 모레 끝납니다. 백경정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에게 킥스 사용, 파견 기간 연장, 수사팀 충원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당사자인 수사 외압 자료를 제외한 다른 자료는 따로 제공했다고 했고 경찰청 관계자는 백경정의 킥스 사용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응시생은 7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황금돼지 띠인 고3 학생의 의대 진학을 노린 N수생까지 몰리면서 입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수험생분들 내일 바라는 결과 얻길 기원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차례대로 수험표를 받아갑니다. 선생님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잘하고 오세요. 후배들은 고3 선배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열렬히 응원합니다. 수험생들은 긴장 반, 홀가분함 반입니다. 긴장이 되기도 하면서도 반대로 이제는 1년 동안 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설렘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를 조금 습관화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준비한 만큼 약간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이번 수능 응시생은 55만 4천여 명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지난 2007년 이른바 황금돼지의 출산 붐 때문입니다. 재물복을 타고난다는 속설에 2007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뛴 49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이른바 N수생 열풍도 여전해 특히 최상권 경쟁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제일수업 학습 완성도가 높아진 반면
의대 정원은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자 간 점수 격차가 극도로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4도, 광주 6도 등으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잇따른 시험 부정 행위로 대학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대에서도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서 학교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비책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반적인 기준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양 과목인 통계학 실험 강의 계획서입니다. 수강생들은 학문의 정직성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문제를 푼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강의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시험에 응시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챗GPT가 만든 답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가 AI로 만든 듯한 답안 패턴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2명이 자진 신고했습니다. 시험 장소와 해당 시간에 어쨌거나 공정하게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맞고 지난달 15일 연세대학교의 한 교양 과목 온라인 중간고사에서도 챗GPT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학생 50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 강의를 들은 일부 학생들은 챗GPT를 활용해 A+를 받았다는 후기를 남긴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학교는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평가하는 방식의 온오프라인과 관련된 부분의 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고려대학교 역시 지난달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를 보던 일부 학생들이 SNS 채팅방에서 문제와 정답을 공유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최근 제주와 경북 포항 해안가에서 차 봉지에 담긴 마약이 잇따라 발견됐죠. 군과 경찰이 해안가를 돌며 대규모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보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과 해경대원들이 줄지어 해안을 살핍니다. 바다 한가운데 드론이 띄워져 있고 마약 탐지견까지 출동했습니다. 바다 앞에 각진 그 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얀 게 떠져 있어. 정찰 드론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해안 전역에 걸쳐 합동 수색을 벌이는 겁니다. 경북 포항은 지난달 15일과 26일 그리고 지난 7일에도 마약이 든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해변을 청소하다가 우렁차 녹차 봉지에 작은 벽돌 사이즈의 녹차 봉지를 하나 발견하게 됐고 진공 압축 포장된 흰색 이상한 물질이 나와서 지난 9월부터 차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떠내려온 제주에서도 해안가 130km 구간에 대한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색 첫날인 어제 2건의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마약을 운반하는 선박에서 유실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 유입 경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류에서 떠밀려 왔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외국하고 공조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수사 진행 중인 걸로. 해안가 수색을 강화해 2차 범죄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수사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정부가 불이 붙은 국내 주식을 더 띄우기 위해서 여러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수장은 아직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우리 경우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한가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강화해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 폐기에 이어 최근에는 배당소득세 완화 의지를 내비치더니 또다시 증시부양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 코스피 최고치를 6,000포인트로 전망했고 7,500포인트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도 있습니다.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자 은행 신용대출은 일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 증가하는 등
B2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한국의 변동성 지수가 높아 단기 급락 시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매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경매 학원도 북적인다고 합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매 학원. 주말 아침인데도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 은퇴자까지 경매를 배우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갈아타기 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매매를 하려고 해도 어쨌든 최소 금액으로 가려고 하면 이보다 더 매력적인 건 없잖아요. 노후 준비에 가장 유리한 거는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또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곳 수강생은 1년 전보다 50% 정도 늘었습니다.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규제 무풍지대인 겁니다. 정부가 바뀌어가면서 정책도 좀 규제가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우회로서 이제 경매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경매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0%를 넘겨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1호 대책 직후 감정가가 11억 7천만 원이었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무려 59명이 몰려 14억 원 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을 받고 임대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투자자들도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 규제가 느슨한 재개발 지역 빌라도 경매 때마다 수십 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죠. 돈을 돌려받을 거란 신라 같은 희망을 품었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도 위메프처럼 되진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티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본사를 찾아 항의했던 피해자들. 이 중엔 위메프에서 통신 상품을 판매하던 신정권 씨도 있습니다. 납품 대금 10억 원을 떼인 뒤에 신 씨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평균 금리 자체가 많이 높아져서 실제 10억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연간 1억 정도는 거의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마토를 팔던 소상공인도 티메프 사태 이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어렵죠. 비드도 돌려치고 1,200만 원 벌자고 4억을 날린 건데 무서워서 어떻게 온라인 판매 제대로 하겠냐고요. 파산 선고를 내린 법원은 위메프의 자산을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세금 관련 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공인의 몫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만 10만 8천 명, 피해액은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 피해자들에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의 견본 상품만 있고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없을 정도로 그나마 이제 신선식품, 농사, 수산, 축산 위주로만 상품이 공급되고. 오아시스 마켓에 인수된 티몬 역시 아직 운영이 재개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유통 플랫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아이들의 당연한 일상 같지만 어떤 아이들에겐 간절한 꿈입니다. 오랜 기간 병과 싸우느라 교실 대신 병실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병원 학교가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실에서 과학 실험이 한창입니다. 넣어보세요. 색깔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느 초등학교 같지만 아이들이 마스크와 모자를 쓴 게 눈에 띕니다. 항암 치료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아이들을 위해 국립암센터가 19년 전 문을 연 병원 학교입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항암을 이겨낸 연예인들도 많고 나도 여기서 이겨내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도 하고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도 하면서 아프기도 했고 할 게 없으니까 또 심심했고 해서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어린이 환자는 130여 명. 아이들은 이렇게 벽에 의사나 축구 선수처럼 저마다의 꿈을 적어놓고 투병 생활과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출석으로도 인정받아 치료 후 학교 복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는 자기 그 학년으로 딱 진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 진학하고 또 사회에서 지금 뭐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 그래도 일반 학교와 비교해 아쉬운 점은 여전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같은 게 더 있으면 더 적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학업 공백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오늘 아침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은 조태용 전 원장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특검 차량에 올라탑니다. 정치범 중대하라! 정치범 중대하라! 특검은 오늘 오전 7시쯤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고 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황 전 총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란 도시워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문자와 우편으로 각각 3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불응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 오늘 한 차례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늘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계엄 선포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병특검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로 김선규, 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의문과 비판이 있었는데 반대로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쟁점은 뭐고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확하게 어떤 죄입니까? 네, 형법 안에 명예훼손죄가 있고 명예훼손죄는 또 사실에 의한 것이냐 허위 사실에 의한 것이냐로 나눠집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합니다. 이 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운영자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적 제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금 체불 사실이나 사내 괴롭힘 사실을 주위에 알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법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크게 늘어납니다. 방금 살펴본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같은 것들을 주위에 쉽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는 위협이 사라지니 공익 고발자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실을 후기로 공유하는 행위도 자유로워져서 소비자의 알 권리도 충족됩니다. 장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법이 계속 유지되어 온 이유는 뭡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잘못을 마구 알린다면 사회가 혼란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위 사이버 레카들이 타인의 치부를 조회수 사냥에 악용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는 고소고발이 너무 많이 있고 공익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이 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우리하고 일본 정도입니다. 우리 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본의 조항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다만 일본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라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이 조항이 있지만 피의자가 진실임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미국은 1964년에 명예훼손처벌법 자체가 저렇게 위헌 판결이 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주들이 형법보다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봉건 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정작 이 법을 처음 만들었던 유럽에서는 다 폐지를 했고 일부 국가들은 이제 사문화시킨 상태에서 법조문만 들고 있는 데도 있고요. 표현의 자유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우리 사회가 정치사회적으로 이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여전하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1월 11일을 재향 군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기념 행사에 참석했는데 서로 강조했던 부분은 많이 달랐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각군 기수 등과 함께 재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장 연단으로 이동합니다. 무대 앞에 화환을 올려놓은 뒤 연설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재향군인의 날을 1차 세계대전 전승절로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Today is not only Veterans Day, but it's my proclamation that we are now going to be saying and calling Victory Day for World War I. Victory Day.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항복했던 5월 8일도 2차 대전 전승절로 기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전승절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트럼프는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꾼 것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한국전쟁 등에 참전한 퇴역군인과 가족 등 80여 명이 탄 여객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고 없이 참석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일이 자리를 돌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The sacrifices that all of you made to protect our country is something that will always be honored.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전쟁 승리에 방점을 찍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주목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는 마음은 한결같겠지만 표현 방식과 스타일은 서로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베네수엘라 인근에 최신의 항공모함을 투입했습니다. 명분은 마약 퇴치라는데 속내는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에 맞서 베네수엘라도 대규모 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일대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카리브해에서 마약 단속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에 미 해군 최신의 항공모함인 포드 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군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이어 F-35 전투기 등도 배치했는데 이는 카리브해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 군사력 증강입니다. 핵추진 항모가 마약 운반선을 상대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의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 행사에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e don't like being politically correct, so we're not going to be politically correct anymore. From now on, when we fight a war, we only fight for one reason, to win. We fight to win. 미군의 군사 움직임에 베네수엘라도 대규모 군 동원령을 내리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정규군뿐만 아니라 민병대까지 총동원해 전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Pásense por los cuarteles, pásense por las comunas, pásense por las unidades comunales de milicia y ahí verán un pueblo determinado a defender esta patria hasta la muerte. 베네수엘라군은 전력 차이를 고려해 게릴라 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When someone disagrees with you, you feel it physically.
When you get really fired up, the cortisol and adrenaline course through your body, triggering the classic fight or flight response. 인간은 본디 의견이 다른 존재와는 공생할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원시시대엔 집단에서 쫓겨나는 순간 다른 짐승의 저녁 식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의견을 참는 능력, 그게 바로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The Russian Revolution changed the world forever. Privilege and class division were to be eliminated. Execute anyone they saw as dangerous to the regime.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역사의 매 순간처럼 보신 것처럼 정치가 무너지고 무한 폭력이 휘몰아친 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그랬고 수백만이 학살된 캄보디아 킬링필드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평등 같은 숭고한 이상으로 포장해서 생각이 다른 이들을 절멸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비극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50개 가까운 정부 부처에 TF를 만들고 500명 넘는 인원을 동원해 속된 말로 반동 분자를 솎아내겠다고 합니다. 헌법을 존중한다는데 어떤 기준을 들이댈 건지요?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 조사로 누가 가담자고 누가 협조자인지 어떻게 가릴까요? 제보가 쏟아지고 투소와 음해, 편가르기가 폭주할 겁니다. 공직사회는 순식간에 침묵의 조직이 되고 행정의 중립성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때 이미 봤던 모습입니다. 당시 동료끼리 고발해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구속됐습니다. 정치의 실패가 인간의 비극으로 번졌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청산,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라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누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 어떤 식으로 재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부작용은 또 누가 책임질는지요? 여권은 이른바 내란 척결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들이대기만 하면 다들 벌벌 떠는 모양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게 아니란 점이 설득돼야 국민 공감을 얻을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이름의 숙청일 뿐입니다. 그리고 숙청이 시작되는 곳에서 정치는 끝납니다. 11월 12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답정 너였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높아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대구는 19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동 내륙과 충청, 전북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개와 함께 오염물질이 뒤엉켜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7도, 청주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부산 21도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